한국이 전 세계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라고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감각적인 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양과 서양을 비교했을 때 서양에서는 저울을 사용하고 온도계 사용하고 타이머를 사용해서 계측하는 게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동양에서는 감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시를 들면 찌개를 할 때 적당히 소금 넣으면 돼 했을 때 그게 이해된다. 그럼 한국의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몇 그램을 넣어야 돼요 하면 서양의 사람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것들을 했을 때 그 영역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 강점을 살리는 것들로 발전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를 바라보면서 커피와 물이 어떻게 달라는지를 감각적으로 익히면서 물의 줄기라든지 물의 변화를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초급자를 넘어선 사람이 되면 무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밸런스가 깨짐에도 불구하고 급히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수치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없이 추출을 하게 되면 오롯이 커피를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 추출했을 때까지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남는데 기억이 남는 거를 토대로 맛을 봤을 때 이렇게 추출했더니 이런 맛이 나는 거라, 더 길게 추출했더니 이런 맛이 나는 거라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발견을 하면서 감각의 영역을 키울 수 있고 가끔씩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보자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수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에 익숙하다면 오히려 저울의 무게의 수치를 보지 않고 커피 자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내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하는 것도 무게 중심이 아니라 부피 중심을 받지만 그 전에 그라인딩 하는 것도 부피 중심으로 합니다. 라이트하게 로스팅 한 거는 1g 정도 더해서 21g이 되고 스탠다드한 거 같은 경우에는 20g 정도면 되고요. 다품 같은 경우에는 19.5나 19g 똑같은 부피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붓고 나서 편편하게 하고 난 다음에 편편하게 만든 끝에 점을 찍고요. 뒤쪽 편에 보시면 제 밑에가 칸이 시작하거든요. 칸부터 시작해서 그 칸을 세요. 보통 34에서 33 정도를 하면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피 안에 들어옵니다. 내추럴은 생각보다 비슷하게 볶았어도 부피가 더 커요. 근데 워시드는 부피가 좀 더 작아요. 커피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메시가 다르지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34칸을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각각의 매장이나 집에서 했을 때 그라인더가 다르시잖아요. 중간에 포인트를 하는 거가 있을 거예요. 기준점을 삼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자기 기준을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부피를 비슷하게 했을 때 비슷한 결과의 레인지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액을 추출했을 때 기준입니다. 끝까지 추출했을 때 또 달라요.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기도 하고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늘기도 한데 1000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출하는 건 동일하게 90도에 추출하고요. 그래도 타이머는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타이머가 있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90도에 흔들기는 다 적시지 않으시네요. 어느 정도 내추럴 같은 경우나 허니 같은 경우에는 25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동안에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1차 추출할 때까지만 퍼져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빵 너무 맛있게 생겼다. 지금 뜸을 들여주고 초를 네. 눌러주셨네요.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6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점에 이르면 중간부터 천천히 나가시면 되고요. 제일 끝에까지는 나가지 않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저울의 수치를 볼 이유가 없고 옆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CC를 보게 되는 거죠. 추출할 때는 오롯이 이것만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어떻게 무치기를 했는지 그리고 커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다음 자수는 일자로 무추기가 떨어지다가 점점점 되었을 때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추출하고 나서 중간에 멈췄는데 물이 너무 흥건하기 전에 제가 중간에 끝냈고요. 점점 됐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3차도 동일하게 하는데 물바다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면 조금 멈추시는 게 좋아요. 3차에 반드시 끝낼 필요는 없고 4차를 하셔도 됩니다. 단지 여기가 CC가 100이 되면 바로 끝내시면 되고 100을 더 가소합니다. 200까지. 200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살짝
플로라라고 단맛이 그냥 완전 꽉 잡고 있는데. 우간다가 사실은 사람들이 로부스타 강국으로 맞아요.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물이 되게 풍부한 것도 있지만 고지대예요. 아라비카 커피도 되게 잘 어울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의 때로와를 잘 나타낸 게 단맛이 되게 좋은데 브라운 슈가나 휘설탕 같은 느낌이 잘 느껴지고 산미가 은은해서 매장에 찾아오신 분은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산미 있는 커피 싫다, 근데 묵직한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고소하고 밸런스 있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우간다 커피를 추천드리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강점이 뭐냐면 액기스를 수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부분에 메인의 맛들이 나오고 뒤에는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깔끔하지만 식으면서 앞에 메인의 맛이 뒤의 맛에 영향을 주면서 좀 더 맛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과하진 않네요. 저는 항상 이 추출 방법을 정의할 때 최고의 방법을 선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징검다리 같은 추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이 커피 자체를 선택하고 추출법을 제가 선택했을 때 브루잉을 드시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시도하려고 하신 분, 첫 느낌이 자기가 싫어하는 산미나 무게감, 쓴맛이 있을지라도 애프터가 깔끔하면 내가 싫어하는 맛이지만 뒤에는 먹을만하네. 그래서 다음으로 발을 들일 수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맛의 산미가 애프터에도 남는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아 나는 안 맞나 봐 하면서 돌아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브루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두세 걸음 오면 도달할 수 있는 안내이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01 사이즈 드리퍼를 쓰셨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02 사이즈밖에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공예 사이즈를 사시라는 거죠. 아이스커피도 동일하게 따뜻한 거와 레시피는 똑같아요. 얼음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과 처음에 넣는 것은 맛의 높낮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얼음을 넣고 계속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쉽긴 하지만 동일하게 추출하고 나서 마지막에 얼음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에토피의 청량한 그 워시드가 아이스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분쇄도도 똑같아요. 21g을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뜸들이기를 하고요. 21g 사용해서 저희는 하고 난 다음에 초를 누릅니다. 네, 90도를 사용했고요. 에토피아 워시드는 CP 허니보다는 전파력이 좀 작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구간을 해야 1차가 들어간 순간에 다 적셔질 수 있어서 좀 더 크기를 한 90%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부풀 눌러서 정점이 이르면 중간부터 부어주시면 되고요. 무지임이 똑같이 됐고요. 140에서 150 사이에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밑에 받는 거는 한 90에서 100 사이에 추출될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면 다크 로스팅은 100에서 110 정도가 쉽게 추출되고요. 라이트 로스팅은 90에서 100 사이에 추출이 쉽게 되고 미디엄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100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돼서 그거를 특별히 바꾸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이렇게 추출하고 나서 따뜻한 거가 100 가소한 것처럼 아이스는 10을 가소합니다. 10g만. 네. 근데 10g만 가소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좀 더 가소하면 각분에 뭉쳐져 있는 그 딱딱한 느낌이 풀어지면서 오히려 더 플로랄한 느낌과 리치나 복숭아 같은 게 더 상승하면서 맛이 더 풍성해진 걸 느껴지고 결과적으로는 맛이 더 상승한다고 느껴지는 맛순도 있는 그런 커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가기 전에 항상 맛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80점 이상의 맛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새로 추출하게 되고 커피가 어제나 오늘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맛을 잘 표현해서 그거를 손님한테 잘 전달하는 게 바리스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게 먹었을 때의 맛과 한 모금 크게 먹었을 때의 맛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마셔서 이 커피를 즐기시는 게 좀 더 낫고 어느 정도 얼음이 녹고 나서는 빨대를 사용해서 한 모금 가득하게 마시는 것들이 이 커피를 좀 더 잘 익힐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아이스의 시원한 것도 손에 이미 접하고 혀가 닿았을 때 시원함을 접하고 나서 미각을 하면 그 맛이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도자기 잔을 아까 먹었을 때 그만큼의 뉘앙스 인텐스는 없었는데 시원하게 만든 얇은 잔을 먹었을 때는 훨씬 더 맛의 인텐스가 좋아서 잔에 대한 세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아메리카노인데 샴페인 아메리카노 제일 맛있는 순간에 어떤 때냐면 얼음이 다 녹았을 때 마지막에 먹었을 때 정말 주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비해서 얼음의 양과 잔의 크기를 생각하면 얼음이 몇 개까지 들어갔을 때 이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맛있을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달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를 많이 마시고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많이 추출하시는 바리스타, 노력하는 바리스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까지도 한국에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이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거를 주로 마시는 문화가 없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를 넘어서 장르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었고 이탈리아 사람들 에스프레소 제일 많이 먹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탈리아에서 거의 메인으로 생산한 것처럼 한국에서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고 최근에 23년 1월 달에 이제 스타벅스의 통계를 보면 한겨울에 54%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더 적게 소비된 거예요. 한겨울에도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많이 마신 문화라면 이 커피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커피를 마시는 레시피나 이 커피는 어떻게 받아봐야 되는지 어떤 잔에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대변하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의 아이스를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작년에 1,500을 투자해서 아이스에 맞는 머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RTD 음료 같은 경우에 대중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 아이스 음료들이 주로 개발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티 문화가 뿌리 깊게 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거는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점점 깨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은 시원한 맥주나 커피를 마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지역적인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큰 흐름이 바뀌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기술과 관점들이 생기면서 따뜻한 커피에서 아이스 커피로 진화되는 순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마침표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돈하고 정리하고 의견들을 모으면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이거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제가 2잔을 주문했어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실수로 나갔어요. 그러면 왜 저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 이걸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음료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거. 이름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름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라 해야 될까?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아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메리카노 얼음. 아름다움이 준말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아메리카노처럼 코리아노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은 이름들을 우리가 눈까지 많이 사용하면 플레러 하이트처럼 아이스에 대한 것들도 뭔가 튕겨지지 않을까. 이제 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WBC 챔피언십에서 세 가지 음료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스 음료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먼 미래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해 갈 수 있는 타임이지 않을까? 시작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도 이 촬영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3도에 따뜻한 데를 시켜서 굳이 밖에서 드시는 외국분들이 계셨거든요.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인정.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 외국분이 오셨는데 그냥 아이스를 너무 쉽게 시키신 거예요.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동양의 사람들이 아니라 서양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데 자연스럽게 아이스를 시켜서 외국인 바리스타 친구가 물어봤대요. 왜 아이스를 시켰냐 얘기했는데 그 분의 답이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 커피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들으면서 케이크 컨텐츠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름을 잘 만들면은 그 시작점을 던지지 않을까